여러분, 제가 유난을 떤 것도 아닙니다. 그저 손주 준호가 강아지를 발로 걷어찼길래 저는 딱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준호야, 그러면 안 돼. 생명도 아프단다. 정말 조용히 평범하게 타일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며느리가 제 머리채를 확 잡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뭔데 우리 애를 훈육해요. 이 집에서 꺼지세요. 두피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제 몸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71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치욕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참고 살아온 모든 세월이 완전히 폐륜으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요. 며느리의 진짜 목표는 제가 아니라 제 재산이었다는 것도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 전부 뒤집는다. 강남 아파트 15억 전세금, 그동안 퍼부은 모든 지원금 단 한 푼도 남김없이 회수하겠다고 말입니다. 머리채를 잡힌 할머니가 어떻게 며느리를 무릎 꿇게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그 통쾌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71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혼자서 작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는 아들이었고 그 아들이 결혼해서 낳은 손주 준호는 제게 있어 마지막 남은 기쁨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준호는 올해 6살입니다. 통통한 볼에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그야말로 천사 같은 아이였습니다. 제가 준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준호가 태어났을 때 저는 기쁨에 울었고 준호의 첫걸음을 봤을 때도 울었으며 준호가 할미하고 저를 처음 불렀을 때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의미가 그 작은 아이에게 쏟아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준호의 육아는 제 몫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들네 집으로 가서 준호를 깨우고 밥을 먹이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다시 데려오고 간식을 챙겨주고 놀아주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준호와 함께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제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결혼식 때부터 느꼈던 그 냉기는 시간이 지나도 녹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차갑게 얼어붙어 갔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준비한 음식에 대해 짜다, 맵다, 별로다라는 평가만 했고 제가 청소한 것에 대해서도 여기는 왜 안 닦았어요? 먼지가 남아있네요 라는 지적만 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워낙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가 있었으니까요. 준호만 보면 모든 게 괜찮아졌습니다. 준호의 웃음소리 하나면 하루의 피로가 다 날아갔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2024년 11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준호를 유치원에서 데려온 후 거실에서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재택근무를 하느라 방에 들어가 있었고 아들은 아직 퇴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며느리가 키우는 작은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포메라니안 종으로 이름은 초코였습니다. 눈망울이 크고 털이 복슬복슬한 정말 귀여운 강아지였습니다. 초코는 평소에도 제 곁에 자주 와서 졸곤 했는데 그날도 제 무릎 위에 올라와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초코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할미, 초코 자고 있어? 하고 물어보더니 초코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초코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준호가 갑자기 발을 들어 초코의 옆구리를 찼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초코가 놀라서 깨어나며 깽깽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초코는 제 무릎에서 떨어져 바닥으로 굴러떨어졌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구석으로 도망쳤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준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착하고 순한 아이였는데 왜 갑자기 강아지를 발로 찬 걸까요?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그러면 안 돼. 초코도 아프단다. 생명은 소중한 거야. 정말 조용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손주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할머니로서 당연히 해야 할 훈육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아주 평범한, 아주 당연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며느리가 문을 확 열고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이미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하면서도 대답했습니다. 아, 준호가 강아지를 발로 차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며느리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표정이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무서운 표정이었습니다.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고 입술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뭔데? 우리 준호한테 감히 훈육하려고 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놀라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며느리는 이미 제 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확 잡아당겼습니다. 톡!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두피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머리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에는 힘이 가득했고 제 머리카락이 뜯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통에 몸을 뒤틀었지만 며느리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꺼지세요. 어머니가 뭔데 우리 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준호는 우리 아이예요. 어머니 손주 아니에요. 며느리는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제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고통과 굴욕으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71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치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엄마, 그만해. 준호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고 초코도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침내 제 머리채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고 손으로 만져보니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부터 이 집에 오지 마세요. 우리는 어머니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준호 육아도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고 숨이 막히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거실의 분위기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들은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 눈물을 흘리며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화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준호는 울면서 엄마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준호한테 훈육하려고 했어요. 우리 아이를 혼냈어요.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가 강아지를 발로 차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을 뿐이야.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준호는 우리 아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교육할게요.
엄마가 너무 간섭하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키운 아들이, 제가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한 아들이 지금 저를 버린 것입니다. 며느리 편을 든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나가는 모습을 냉소적인 표정으로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준호가 엄마 뒤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습니다. 할미 준호가 작게 불렀지만 며느리가 준호의 손을 확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탔을 때도 집으로 가는 길에도 계속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았을 때 저는 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두피 일부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며느리에게 머리채를 잡혔다는 굴욕감,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배신감, 준호를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슬픔과 분노 속에서 또 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냉정한 각성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었는지, 며느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는지, 준호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희생했는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저는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사주었습니다. 당시 시세로 12억이 넘는 아파트였습니다. 제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쏟아부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준 것이었습니다. 준호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잔치 비용부터 시작해서 양육비, 유치원비, 온갖 장난감과 옷가지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쓴 것인지 계산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며느리가 투자를 하고 싶다며 전세금을 요구했을 때 저는 15억을 내주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까지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기꺼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손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에게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는커녕 무시와 모욕과 폭력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머리채를 잡았고 아들은 제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사실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저는 그저 돈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새벽 4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준 것들의 목록. 강남 아파트 12억, 전세금 15억, 결혼비용 3천만 원, 신혼살림 비용 2천만 원, 준호 돌잔치 비용 1천만 원, 그 외 각종 생활비 지원 및 육아노동력.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니 제가 그동안 아들에게 쏟아부은 돈과 노동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금액으로만 따져도 30억은 좋게 넘었고 육아와 가사노동까지 계산하면 그 가치는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이제는 내가 받을 차례다. 저는 그날 새벽 변호사 사무실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너희 집에 가지 않는다.
준호 육아도 밥도 청소도 모두 내 몫이다. 그리고 곧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갈 것이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제 존엄을 되찾고 제가 베푼 모든 것을 회수하는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욱신거렸고 거울을 보니 두피에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제와 달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저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정의를 찾았습니다. 이 법무법인은 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곳으로 가족법과 재산 분쟁에 특화되어 있다는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제 이름을 말하자 곧 한 변호사가 나와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변호사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김지연 변호사.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인상을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담실에 앉자마자 그녀가 물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하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회수하고 싶습니다. 김지연 변호사는 놀란 기색 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처음부터 천천히요.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준 강남 아파트 이야기, 준호가 태어난 후 제가 해온 육아와 가사노동, 며느리의 차갑고 무례한 태도, 15억의 전세금을 빌려준 이야기, 그리고 어제 벌어진 끔찍한 사건까지.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또다시 쏟아졌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제 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의뢰인님께서 아드님에게 준 재산들이 증여인지 빌려준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증여라면 법적으로 회수하기 어렵지만 차용이라면 가능합니다. 혹시 당시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아들이니까 당연히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복잡해지겠네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먼저 몇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남 아파트의 경우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나요? 아들 명의입니다. 전세금 15억은 어떻게 전달하셨나요? 제 계좌에서 며느리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기록은 남아 있어요. 김 변호사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거라도 다행입니다. 이체 기록이 있다면 이것이 단순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님께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셨다면 더욱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준 돈이에요. 그리고 며느리가 투자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나중에 돌려줘야 한다고요. 김 변호사는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히 차용입니다. 그리고 머리채를 잡힌 사건의 경우 이것은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혹시 증거가 있으신가요? 사진이나 녹음 같은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두피 상처는 아직 남아 있나요? 네, 붉게 부어올라 있어요. 그럼 지금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으세요. 그리고 사진도 찍으세요. 이것이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이
또 있나요? 손주 준호가 있었어요. 그리고 강아지도.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군이 증언할 수 있을 만한 나이인가요? 6살이에요. 6살이라면 법정 증언은 어렵겠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진단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뢰인님, 정말로 끝까지 가실 건가요? 이 싸움은 가족 관계를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아드님과의 관계, 손주와의 관계 모두 끝날 수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며느리가 제 머리채를 잡는 순간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저는 제 존엄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고 싶어요. 김 변호사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며느리를 상대로 폭행죄로 고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드님과 며느리를 상대로 15억 원의 반환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강남 아파트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하지만 증여 취소 소송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 취소요? 네. 민법에는 증여자의 생계 곤란이나 수증자의 배은망덕 행위를 이유로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의뢰인님께 폭행을 가한 것은 명백한 배은망덕 행위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증여 취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저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특히 의뢰인님의 경우 증거와 정황이 명확합니다. 며느리의 폭행, 의뢰인님의 희생적인 육아 노동, 그리고 그에 대한 냉대와 학대 이 모든 것이 배은망덕 행위의 증거가 됩니다. 상담을 마치고 법무법인을 나오는 길, 저는 곧바로 근처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를 만나 제 두피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다치신 건가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전문가다운 태도로 돌아왔습니다. 두피 열상과 타박상이 있네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는 제 두피를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진단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두피 타박상 및 열상, 전치 2주 예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단서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오는 길, 저는 핸드폰을 꺼내 두피 사진을 찍었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상처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이것이 증거였습니다. 제가 당한 폭력의 증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어색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 변호사 만나고 왔다. 그리고 병원에도 다녀왔어.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너희 집에 가겠다. 오늘 저녁 7시에. 엄마, 지금 우리 집은 좀... 7시에 간다. 꼭 있어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가 정리해준 서류들을 파일에 넣고 지난 몇 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아들에게 이체한 모든 기록, 며느리에게 보낸 15억의 이체 내역, 제가 대출받은 기록, 모든 것이 명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저는 아들네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아들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파일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이 집에 더 이상 오지 않겠다.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어차피 우리도 원하던 거니까. 그리고 너희에게 준 모든 것을 돌려받겠다. 그 말에 거실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파일을 열어 서류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강남 아파트 구입 내역이다. 12억. 이것은 며느리에게 이체한 15억 원의 기록이다. 이것은 내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대출 기록이다. 그리고 이것은 며느리가 저를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어머니가 주신 거잖아요. 지금 와서 돌려달라고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줬지. 하지만 내가 왜 줬는지 아니?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가족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너희는 나를 가족으로 대했니?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너는 나를 무시했어. 내가 해주는 음식에 불평만 했고, 내가 하는 청소에 트집만 잡았어. 내가 준호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매일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너는 단 한 번도 감사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 며느리가 반박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극점은 어제였어. 너는 내 머리채를 잡았어. 일은 하나 노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꺼지라고 소리쳤어. 이것 봐. 저는 핸드폰을 꺼내 두피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폭행이야. 범죄야. 나는 오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왔어. 전치 2주. 그리고 변호사도 만났어. 엄마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려고.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너는 내 아내 편을 들었어.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너는 나를 간섭하지 말라고 했어. 내가 준호한테 생명을 소중히 하라고 말한 게 간섭이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탁자 위의 서류를 손으로 탁 쳤습니다. 15억은 차용이다. 며느리가 투자하겠다고 할 때 나는 분명히 말했어. 나중에 돌려줘야 한다고. 은행 이체 기록도 남아있어. 이것은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거야.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준 게 아니야. 내 노후 자금을 빌려준 거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제대로 대했다면 나는 그 돈을 돌려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너희는 나를 배신했어.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강남 아파트. 이것도 회수하겠다. 변호사가 말하길 수증자의 배은망덕 행위를 이유로 증여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대. 며느리가 나를 폭행한 것은 명백한 배은망덕 행위야. 며느리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이 집은 우리 명의예요. 법적으로 우리 거예요. 법적으로 따져보자. 내가 변호사 선임했어. 다음 주부터 고소장과 소장이 너희에게 날아갈 거야. 폭행죄 고소, 15억 원 반환 소송, 강남 아파트 증여 취소 소송, 3가지 모두 진행할 거야.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아들은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미. 준호는 제게 달려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할미, 가지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호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안아주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할미는 이제 여기 올 수 없어. 왜? 할미 나 싫어? 아니야. 할미는 준호를 사랑해. 하지만 어른들 사정이 있단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준호야, 방 들어가. 지금 어른들 얘기하는 중이야. 준호는 울면서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쉽게 당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법적 조치를 취하면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할 거예요. 그리고 법정에서 끝까지 싸울 거예요.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법정에서 보자. 나는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 은행 이체 기록, 대출 기록, 폭행 진단서, 그리고 지난 몇 년간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한 모든 것의 기록까지. 너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자신감이 조금씩 무너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부터 준호 육아는 너희 몫이야. 아침에 깨우고 유치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밥 먹이고 놀아주고 모두 너희가 해. 나는 손 뗀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준호는 어머니 손주잖아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너는 뭐라고 했지? 준호는 우리 아이지. 어머니 손주가 아니다라고 했잖아. 그래, 너희 아이 맞아. 그러니 너희가 키워.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요. 맞벌이라고요. 나도 바빴어. 하지만 너희를 위해 내 시간을 다 쏟았지.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 육아휴직을 쓰든 일을 그만두든 아니면 돈 주고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든. 며느리는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시려고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건 너희야.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나는 그저 내 존엄을 지키려는 거야.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뒤에서 아들이 불렀습니다. 엄마. 저는 멈춰섰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끝내려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끝낸 건 너희야. 나는 그저 내 것을 되찾으려는 거야.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위에서 준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가슴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저를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제 존엄, 제 노후, 제 인생을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마침내 그 끔찍한 관계에서 벗어났다는, 제가 마침내 제 자신을 위해 싸우기 시작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계속 울어요. 유치원도 안 가려고 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차갑게 답장했습니다. 머리채 잡힌 사람에게 도움을 바라는 건 도리가 아니지. 그리고 며느리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는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김지연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님, 고소장과 소장을 모두 접수했습니다. 며느리분에게는 폭행죄 고소장이, 아드님과 며느리분에게는 15억 원 반환 청구 소송과 증여 취소 소송 소장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 주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그리고 법원에서도 서류가 왔어. 엄마, 이거 진짜야? 그래, 진짜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가족인데.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면 가족답게 대했어야지. 너희는 나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어. 엄마, 제발 이거 취하해줘.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가져. 이미 망가진 집안이야. 며느리가 내 머리채를 잡는 순간 다 끝난 거야. 엄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난 문자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망가뜨리려고요? 준호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요. 법적으로 싸우면 어머니도 손해예요. 변호사 비용만 수천만 원 들어갈 텐데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문자 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날은 제가 너무 흥분해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다시 잘해볼게요. 준호가 너무 보고 싶어 해요. 어머니도 준호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본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재산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짓된 애원일 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민사소송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연 변호사는 제게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의뢰인님, 상황이 우리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먼저 폭행죄의 경우 진단서와 사진 증거가 명확합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도 이 부분은 방어하기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15억 원 반환 소송은 어떤가요? 이체 기록이 명확하고 의뢰인님께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투자하겠다고 말했을 때 의뢰인님께서 돌려줘야 한다고 말씀하신 점이 결정적입니다. 증인이 있나요? 당시 통화 내용이나 문자 기록이 남아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화는 직접 얼굴을 보고 했어요.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의뢰인님의 증언과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강남 아파트 증여 취소 소송의 경우도 희망적입니다. 며느리의 폭행이 명백한 배은망덕 행위이고 의뢰인님께서 그동안 육아와 가사 노동으로 희생하셨다는 점이 증명되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들네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이 간곡히 만나자고 요청해서 마지못해 응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으며 옷차림도 평소에 단정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엄마, 아들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빼냈습니다. 할 말만 해. 아들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완전히 엉망이 됐어. 아내는 매일 울고 준호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나는 회사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이러다가 다 무너질 것 같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엄마가 없으니까 육아를 할 수가 없어. 아내는 일을 해야 하고 나도 일을 해야 하는데 준호를 돌볼 사람이 없어.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려고 했는데 준호가 거부해. 엄마 할머니만 찾아. 저는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나는 이미 손 뗐어. 엄마, 준호는 엄마 손주잖아.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준호는 우리 아이지 어머니 손주가 아니다라고 했잖아. 그 말이 맞아. 준호는 너희 아이야. 너희가 책임져.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집으로 돌아와줘. 아내도 반성하고 있어. 정말 미안하대. 반성이 진심이라면 폭행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내. 그리고 15억을 돌려줘. 그리고 강남 아파트에서 나가. 아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해? 15억을 어디서 구해? 그리고 이 아파트에서 나가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 그건 너희 문제야. 나도 내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야. 아들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망한다. 법적으로 싸우면 우리는 이길 수 없어. 변호사도 그러더라. 엄마 쪽 증거가 너무 명확하대.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합의해. 15억을 돌려주고 아파트를 내놓고 며느리는 폭행죄를 인정해. 그러면 소송을 취하해 줄게. 15억을 어떻게 돌려줘? 우리한테 그런 돈 없어. 그 돈으로 뭐 했는데?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투자하겠다고 했잖아. 어디에 투자했어? 주식? 부동산? 아니면 사업?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내 친정에 빌려줬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아내 오빠가 사업을 한다고 자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빌려줬어. 엄마가 준 15억 중에 10억을 빌려줬어.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돈을 며느리 친정에 빌려줬다고? 그것도 10억을? 미안해. 엄마, 나도 몰랐어. 아내가 알아서 처리한 거야. 나머지 5억은? 그건 아파트 인테리어하고 차 바꾸고 해외여행 가고 그렇게 썼어.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대출까지 받아가며 빌려준 돈을 그들은 그렇게 함부로 써버린 것입니다. 며느리 친정에 10억을 빌려주고 나머지는 사치에 써버리다니. 그 10억 돌려받을 수 있어?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 오빠 사업이 망했어. 지금 파산 직전이래.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보자. 나는 한 푼도 양보하지 않을 거야. 엄마.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소송은 계속 진행되었고 며느리와 아들은 점점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김지연 변호사는 제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의뢰인님, 상대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어떤 조건으로요? 15억 중 10억은 당장 돌려주기 어려우니 강남 아파트를 넘기겠다고 합니다. 아파트 시세가 현재 13억 정도니까 나머지 2억은 분할 상환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폭행죄는요? 며느리가 인정하고 벌금형을 받겠다고 합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언제 넘겨주나요? 합의가 성립되면 즉시 명예 이전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조건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김 변호사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조건입니다. 소송을 끝까지 가면 승소 가능성은 높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대편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확보하시는 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 조건으로 합의하겠습니다. 단 아파트 명의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이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경찰서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강남 아파트는 제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명의 이전이 완료된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제가 아들에게 줬던 그 아파트가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김지연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의뢰인님. 좋은 결과를 얻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의뢰인님께서 증거를 잘 준비해 오셔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밤마다 준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들에 대한 미련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강남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짐을 모두 빼고 나간 후였습니다. 거실을 걸어다니며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사준 이 아파트, 아들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며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어 사준 이 집이 다시 제 것이 된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멋진 전망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집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며칠 후 이사를 했습니다. 제 오래된 집을 정리하고 강남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가구를 새로 들이고 인테리어도 제 취향대로 바꿨습니다. 예전에 며느리가 화려하게 꾸며놓았던 것들을 모두 치우고 단정하고 편안한 스타일로 바꿨습니다. 이사한 첫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비위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이 고요함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일까 싶어 인터폰을 확인하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들은 더욱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로 왔니?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저는 아들을 거실로 들였습니다. 아들은 낯선 인테리어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바뀌었네. 그래. 내 스타일대로 바꿨어. 아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어. 그리고 아내 편만 들었어. 엄마 마음은 한 번도 생각 안 했어.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작은 투룸에서 살고 있어. 엄마 없이 육아를 하려니까 정말 힘들어. 아내도 나도 매일 싸우고 준호도 힘들어해. 그제야 깨달았어. 엄마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계속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어. 그냥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이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들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엄마한테 전해달래. 아들은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색연필로 삐뚤삐뚤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할미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그리고 준호가 그린 그림도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준호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이 긴 싸움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준호의 편지와 그림을 보며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호가 보고 싶었습니다. 준호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걸.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무시당하고 결국 머리채를 잡히는 그 굴욕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걸.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준호는 사랑하지만 그들과의 관계는 여기까지라고. 제 존엄이 무너지는 것보다 이 거리를 유지하는 게 낫다고. 나머지 2억 원은 아들이 약속대로 분할 상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1,000만 원씩 꼬박꼬박 제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거만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떨리고 초라하고 눈물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거절하려 했지만 며느리의 절박한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언제 어디서? 내일 오후 2시 어머니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다음 날 저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푸석한 피부, 헝클어진 머리. 예전에 그 화려하고 도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할 말이 뭔지 말해봐. 며느리는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페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제가 짐승만도 못했어요. 어머니 머리채를 잡다니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며느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육아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준호를 돌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어머니는 그걸 매일 하셨잖아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도. 며느리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모은 돈이에요. 1,000만 원이에요. 많지 않지만 어머니께 빚진 마음에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서.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내가 가져. 나는 이미 받을 건 다 받았어. 어머니.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나한테 사과하려고 온 게 아니야. 뭔가 부탁하려고 온 거지?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준호를 다시 봐주실 수 있으세요? 준호가 너무 힘들어해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또다시 제 희생을 바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안 돼. 나는 더 이상 너희 가족이 아니야. 어머니. 저는 일어섰습니다.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진짜 문제가 뭔지. 너는 지금도 내 편의만 생각하고 있어. 내가 준호를 돌봐주면 내가 편하니까 그래서 이러는 거잖아.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반성했다면 나한테 부탁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 해결해. 그게 부모의 책임이야.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강남 아파트 거실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제가 빼앗긴 것을 되찾았고 제 존엄도 지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준호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준호를 깨울 필요가 없었고 아침 식사를 준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유치원에 데려다 줄 필요도 며느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고요함이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빠진 것 같은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밤이면 준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준호의 웃음소리가 그리웠고 준호가 할미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고요함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고 오직 저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어느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잠을 잤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아들네 집에 가서 준호를 깨우고 아침을 먹이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강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대답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그리웠고 가끔은 아들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평화로운 아침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이 모순된 감정들이 제 안에서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친구 미선을 만났습니다. 미선은 제 고등학교 동창으로 평생을 함께 지내온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한남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다니. 미선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감탄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을 뿐이야. 그래도 쉽지 않았을 거야. 손주를 포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저는 커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야. 그냥 거리를 둔 거지. 준호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해.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무너질 수는 없어.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언니는 잘한 거야. 그 며느리는 정말 너무했어.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다니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선은 자신의 며느리 이야기도 했습니다. 물론 미선의 며느리는 제 며느리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힘들어.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나니 이제는 손주 육아를 해야 하잖아. 그것도 공짜로. 미선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아. 우리는 언제쯤 우리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언니는 지금부터 언니 인생 사는 거잖아. 부러워, 진짜. 헤어질 때 미선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흔들리지 마. 언니는 잘하고 있어. 그리고 외로우면 언제든지 연락해. 내가 옆에 있을게. 친구의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요가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평생 제 몸을 돌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건강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근처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서예 강좌에도 등록했습니다. 젊었을 때 관심이 있었지만 바빠서 배우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면서 저는 점점 활력을 되찾아갔습니다. 요가 수업에서 만난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과 친해졌고 서예 강좌에서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붓으로 글씨를 쓰는 시간은 명상 같았습니다.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아파트 근처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는 가족들. 그리고 그때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준호였습니다. 그들도 한강공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준호는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아들이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돗자리 위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숨으려 했습니다. 나무 뒤로 몸을 숨기고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준호는 자전거를 타며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자란 것 같았습니다. 키도 커졌고 얼굴도 좀 더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초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예전의 그 거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그저 평범한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없어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힘들겠지만 그래도 가족으로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련이 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자전거를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저를 본 걸까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곧 다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괜찮을 것입니다. 제가 없어도 그들은 살아갈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들고 제 감정을 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준호를 봤다. 멀리서 그들이 모르게. 준호는 잘 자라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나는 준호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희생시키는 방향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안다. 사랑은 존중 위에서 꽃 피워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사랑을 주지 않기로 했다. 3달이 더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여행을 다녀오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제주도로 일주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혼자서요. 처음에는 혼자 여행한다는 게 두려웠지만 막상 가보니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무도 제 일정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쉬고 싶을 때 쉬었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름에 올라 제주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카페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마음이 더 가벼워졌고 미래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준호에 대한 집착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그리운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이 저를 지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집 근처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준호가 생각나서 힘들까봐 걱정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줬고 책을 읽어주면 눈을 반짝이며 집중했습니다. 그 순수한 눈빛을 보면서 저는 제가 줄 수 있는 사랑이 준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았고 저는 그들에게 할머니로서의 따뜻함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발코니에 서서 눈 내리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하얗게 눈이 쌓인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그래. 엄마, 오늘 첫눈 왔어. 엄마 좋아하시던 첫눈.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보고 있어.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가 보고 싶어. 준호도 엄마 보고 싶대. 크리스마스에 엄마 만날 수 있을까? 저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나야 할까? 만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끊고 사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생각해 볼게. 엄마, 우리 많이 변했어. 정말로. 우리 이제 엄마 없이도 살 수 있어. 엄마한테 의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할머니로서 준호 한 번만 봐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는 엄마가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어. 그냥 준호가 할머니를 그리워하니까. 준호한테 할머니를 돌려주고 싶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는 아들네 새 집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강남도 아니고 전망도 없는 평범한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할미, 준호가 달려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준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준호는 많이 자랐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품에 쏙 들어왔습니다. 할미, 보고 싶었어. 할미도 준호 보고 싶었어.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고개 숙임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요리한 음식이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맛있다.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식사 후 준호와 함께 놀아줬습니다. 준호는 레고 블록으로 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할미, 이거 할미 집이야.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만든 거야? 정말 잘 만들었네. 응. 할미가 여기 살면 좋겠어. 저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미는 할미 집이 있어. 하지만 자주 올게. 진짜? 응, 진짜. 밤 9시 저는 일어섰습니다. 아들이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와줘서 고마워. 준호 때문에 온 거야. 알아. 그래도 고마워. 그리고 엄마, 우리 정말 많이 반성했어. 엄마한테 다시 의지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가끔, 정말 가끔만 할머니로서 준호를 봐주면 좋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끔은 올게.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니야. 나는 내 삶이 있고 너희는 너희 삶이 있어. 그 경계를 지켜야 해. 알았어, 엄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미, 다음에 또 와. 저는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호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준호를 만나서 행복했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시작점이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다릅니다. 예전에 그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는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가치를 알고 제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계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준호를 만났습니다. 항상 짧게 두세 시간 정도만 만났습니다. 준호와 놀아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육아를 부탁하지 않았고 저도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가 제 머리채를 잡은 그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것입니다. 저는 강남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되찾은 이 집에서 제가 되찾은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요가도 하고 서예도 하고 도서관 봉사도 하고 가끔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 준호도 만납니다. 제 삶은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희생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제 삶은 이제 제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거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존중하고 저를 사랑합니다. 머리채를 잡혔던 그날의 굴욕은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굴욕이 저를 깨우쳤습니다.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제 존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용서했을까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저 담담합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처럼 가까운 사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미선과 저녁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주도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이번에는 일주일이 아니라 보름 동안 다녀올 예정입니다. 저는 지금 조용하고 평온히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비위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짐짝 취급하고 머리채를 잡았던 자들에게는 눈물보다 돈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참교육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제가 저 자신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주를 위해 딱 한마디 했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힌다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모든 걸 뒤집고 재산을 되찾아 오시겠습니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잃은 것도 있지만 제가 얻은 것이 더 큽니다. 저는 제 존엄을 되찾았고 제 인생을 되찾았으며 무엇보다 저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저를 위해 살아갑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희생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학대입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압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한강의 석양이 비칩니다. 저는 발코니에 나가 그 풍경을 바라봅니다. 아름답습니다. 제 인생도 이제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머리채를 잡힌 할머니가 존엄을 되찾고 인생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짜 제 인생의 시작입니다.